예, 자, 그래서 그러면 생성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진동수 영역에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간 영역에서 생성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진동수 영역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뭐 다른 디테일한 논문들이 나온 것들도 있어요. 논문들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공학적인 의미를 가지려면은 뭐 제가 논문을 따르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수렴을 해야 됩니다. 수렴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는데 5번 돌렸을 때, 10번 돌렸을 때, 15번 돌렸을 때 결과가 다 달라요. 다 다르겠죠. 반복을 했는데. 근데 다른데 5번 돌렸을 때 결과가 좋고 15번 돌렸을 때 결과 좋은데 10번 돌렸을 때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기 수렴한다는 것은 거기 이 값이 맞을 가능성이 뭐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가 있지만은 수렴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그 최적의 값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값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진동수 영역과 시간 영역을 막 혼합해서 쓰는 값들은 경우는 수렴성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수렴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라고 하는데 그냥 뭐 우리도 다 늙어가니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진동수 영역에서는 진동수 영역의 시간 이력에 거기 왜냐하면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진동수 영역의 상에서 나타내니까요. 우리가 스펙트럼이란 것은 가로축 자체가 진동수 영역이잖아요. 보는 시야가 실제 도메인, 타임 도메인 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보정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요것의 대표적인 방법이 CQK입니다. CQK에서 스펙트럼의 아주 정교하게 여기는 아주 정교하게 뭐 이 정도 정교한 프로그램들이 아니 정교하게 맞춰서 뭐 하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다른 거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적당히 너무 정교한 것은 지진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근데 진동수 상에서는 주파수 우리가 설경된 스펙트럼을 거의 정확하게 잘 맞췄는데 그것을 시간 이력으로 딱 나타내 보니까 이게 왜곡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건 해석 이론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러니까 푸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개념만 알면은 그냥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고 시간 입력 방법은 우리가 보통 계측된 지진에 우리가 엘센트로 지진이 어떤 진동수 성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진동수 성분만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이 야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을 열어놨더니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막 들어와서 예. 근데 특정 진동수 성분만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추가하냐면은 들키지 않게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엘센트로 지진이 그냥 있어요. 우리가 시간 영역상에서 형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스펙트럼으로 바꿨어. 근데 우리 설계 스펙트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설계 스펙트럼을 만족해야 된다는 게 이게 법규니까요. 근데 그러면 엘센트로 지진을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준을 안 만족하니까. 그러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특정 진동수 성분들을 증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폭을 시켰는데 그거를 시간 영역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여요. 거의. 예. 그래서 그러한 방법인데 정교하게 원하는 진동수만 합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왜곡이 적고요. 원래가 이거 보니까 똑같은 성이네. 너는 쌍둥이가 틀림없어. 너희들은 친형제가 틀림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닮아 있어요. 네. 그래서 해석 이론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이것이 이제 RSP 매치입니다. 요즘 RSP 매치가 GUI가 거기 부족해가지고 사이즈무 매치를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론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저도 이제 그거를 이론을 다뤄봤는데 뭐 인생 다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못 지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동수 영역 방법, CQK의
방법인데요. 신큐K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건 이제 구조동력학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것의 개념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요 내용은 일본 기준에서 제가 번역해서 갖고 온 거죠. 좀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을 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 스펙트럼을 설정하고요. 목표 스펙트럼이란 것이 DRS, 디자인 리스폰스 스펙트라라는 그 설계응답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맞추는 것이 이제 이게 목표고요. 목표가 해서 근데 우리가 만든 스펙트럼이 목표 스펙트럼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냐라고 해서 비슷하면은 yes 해서 그 파형을 옆푸리어 트랜스폼 해가지고요.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해가지고 시간 이력을 사용을 하고요. 비슷하지 않다. 비슷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동수 영역상에서 그 에러율이 다 합쳐보니까 몇 퍼센트를 초과하느냐. 우리가 늘 쓰는 얘기 있잖아요. 10% 혹은 67%, 3분의 2 매직 넘버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쓰고요. 그럼 우리가 생성하는 스펙트럼은 지진파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성하냐? 마구마구 생성한다. 기본적인 이론은 마구마구 랜덤하게 마구마구 섞어가지고 생성한다. 매개 마구마구 섞으면은 이게 지진은 일정 시간 증가했다가 일정 시간 감소해야 되는데 마구마구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거기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게 모든 진동수 성분을 갖는 이게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정연파, 사인파들을 마구 생성해 가지고요. 마구마구 더해버리면은 그냥 지진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포락선 이게 틀을 만들어서 위에서 찍어냅니다. 이게 포락선이고요. 포락선에서 처음에 이게 기준에서 나온 것이 증가하는 시간이 몇 초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되는 시간이 몇 초, 하강하는 시간이 몇 초. 요 지진 특성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신QK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준에서는 요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위에다가 생성된 것에다가 우리가 돈을 지폐를 찍어내는데 지폐 위에서 그걸 커팅해 가지고 낱장으로 만들어야지 지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위에서 다 하고 난 다음 위에 딱 찍어 가지고 그것만 뜯어냅니다. 그래서 그 지진을 뜯어낸 것이 요것을 가지고 푸리어 트랜스폼 응답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가 목표화로 하는 설계 응답 스펙트럼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것 같으면 오케이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시 또 추가를 막 여기다 다른 값들을 다시 추가해가지고 반복 작업을 합니다. 왜 얼마큼 추가를 하냐 하면은 요 위에 식에서 보면은 적합도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적합도가 안 맞아 라고 하면은 응답 스펙트럼에서 얼마큼 안 맞냐 하면은 그 진동수 영역상에서 키워준다든지 낮춰줘 가지고 진동수 성분별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시간 영역 방법은 조금 이게 진동수 영역 방법의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요거는 지금 신QK 이론을 넣고요. 신QK 이론은 이제 MIT에서 벤마르크 1976년 뭐 이게 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제 넋두리 보니까 이제 뭐 감히 넋두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뭐 하지만은 지금 하버드도 그렇고 MIT도 그렇고 거의 시빌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학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 대학원이 없어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당시에 1976년도 이 당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게 학문이 우리가 역학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이 리더로서의 특히 지진 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제4차 산업이 나오기 전까지 특히 건설 분야의 새로운 시장과 이론을 리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지금 포화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을 리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더 이상의 부가가치가 없으면은 부가가치란 것은 생산성인데요. 생산성이 없으면은 거기 특히나 고급 기술자들이 일할 만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가는 이유는 고부가 가치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변화를 못하는가라는 것이 그게 변화를 해야지만 왜 경계를 나누는가 왜 ICT 분야랑 이 분야랑
왜냐하면 ICT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때 빅데이터는 실체가 없는 빅데이터가 많은데 우리는 실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빅데이터를 못하는가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영역 방법에서 보면은 좀 전에 생성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파이 i 위상각인데요. 각 진동수별로 파이 r 값을 랜덤하게 생성해서 막 더해버립니다. 더해서 이것을 역푸리어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역푸리어 트랜스폼 상에서 진동수 영역 상에서 크기를 비교하는데요. CQK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의 역푸리어 트랜스폼을 한 6값의 크기를 비교한 게 아니라 이게 스펙트럼이란 것은 파워 스펙트럼인데요. 요거는 파워 스펙트럼인데 파워 스펙트럼입니다. 아마 파워 스펙트럼인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파워 스펙트럼이 아닌 것 같네. 근데 그냥 이런만 설명했네. 요게 요걸 스펙트럼을 생성을 해보니까 이게 타겟 스펙트럼하고 서로 같이가 않다는 얘기죠. 같이가 아는 거 얼만큼 같이 아는데 라고 하면 이렇게 보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케일링 업 앤 다운을 해주는 겁니다. 진동수 영역상에서. 예, 이론을 잘 보시면은 각 진동수별로 여기에 왜 댐핑이 감쇄비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감쇄비 5%를 가지고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왜 표준이냐? 이것도 얘기가 이제 많은데요. 이게 감쇄비라는 것은 구조물에 좀 전에 얘기가 많은데 이제 뭐 제가 할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이 얘기들은 제가 그냥 생각하는 야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이 없는 내용, 책에 쓰면 정설이 될 가능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그냥 신화로는 하는 이제 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네 여하튼 이 감세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세비에 대해서 이 감세비가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감세비란 것은 감세라는 것이 사실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건설 분야가 왜 건설 분야에서 구조 분야도 있고 지방 분야도 있고 콘크리트 뭐 하기는데 왜 아직도 강구조보다는 콘크리트가 할 게 많고 구조보다는 집안이 할 게 많다라고 사람이 생각할까 라고 봤을 때 이게 퉁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경험적인 것들이 집안 분야라든가 콘크리트 많은데 그러면 구조 분야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하면 계속 고급 기술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세도 그렇습니다. 감세도 경험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감세가 지금 이 감세가 화두가 되온 것은 벌써 뭐 5, 60년 전부터 화두가 되고 감세만으로도 책자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세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퉁치어서 얘기하는 거 예전에 뉴마크가 1980년도에 얘기했던 뭐 작은 지진에 대해서는 3%, 큰 지진에 대해서는 5%, 뭐 했던 그 테이블이 그때 제시했던 그때 NRC 리포트로 제시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 지금 구체적인 레퍼런스를 거기 한데 그 레퍼런스 그때 1980년대에 사용됐던 그 감세비가 아직도 원전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아직도 건설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이제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하기에는 용기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왜냐면 또 선배를 잘 모시는 우리 또 이게 직계체였는데 이 선배 그 대가 중에 대가 뉴마크 실질적으로 응답 스펙트럼을 현장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감히 그 거의 뭐 노벨상 수준 우리 분야에서 사람인데 그분이 해놓은 것들을 업적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뉴마크, 뭐 테르자기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 영역 방법인데요. 버클리에서 이미 이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카올에서 버클리에서 이 시간 이력 생성하는 시간 영역상에서 시간 이력 좀 전에 그 웨이블릿이라고 어떤 것들을 부분적으로 더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들을 이제 버클리에서 계속 개발해 왔고 그 방법들이 현재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고
근데 이 방법을 추가적으로 더 개발해가지고 업데이팅, 하나를 더 업데이팅 시켰어요. 그것이 이제 그 아브람슨의 RSP 매치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각, 요거 수식으로 보면 연락이 어렵고요. 시간이요. 요것도 연락이 어렵고. 그래서 보정함수라는 게 있는데 요것을 보정함수 혹은 웨이블릿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념을 잠깐 보면은 그림만 보고 수식을 보면은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요. 원래 지진파가 있습니다. 원래 지진파가 있는데 우리가 계측된 지진파가 있고요. 이 계측된 지진파에다가 이러한 함수들을 이제 우리는 거기 뭐 저도 이쪽 분야에는 거기 인생을 좀 허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픈 기억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 보정 함수들이라 했습니다. 보정 함수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정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보정 함수 adjustment function 혹은 wavelet이라고 부릅니다. wavelet 잎 같은 거 있잖아요. 나뭇잎 같은 것들 있고 이런 것들을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원래 있는 시간 이력에 이거를 더해 줍니다. 특정 시간에 더해주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원래 있는 시간 이력에서 이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이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좀 전에다가 제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원전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더했습니다. 왜곡이 덜 됩니다. 그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형제처럼 보여요. 뭐 클론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뭐 쌍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형제적 같아요. 거의 뭐 같은 배에서 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좀 전에 그 얘기했듯이 이거 잘못 썼네. 요것이 뭐 좀 전에 버클리에서 1987년도까지 쨍이란 사람, 이 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대만 사람인데 친한파예요. 굉장히 한국 이 원자력의 그 설계 서티피케이트를 받는데 지진파도 생성해줬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10년에 아브람슨하고 뭐 아틱이라는 요 사람이 이러한 보정 함수를 더해주게 되면은 왜곡이 더 적더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이것이 이러한 보정 함수를 쓰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RSP 매치가 RSP 매치에 요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더해주게 되면은 시간 이력에 더해주는데 그러면 이거를 더해주면 뭐가 다른디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에는 가속도파만 봤어요. 가속도가 PGA 값이 얼마고 지속 시간이 얼마고 뭐 진동 성분이 얼마인데 지금 날이 갈수록 뭐를 보냐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거기 속도로 나타내고 변이로 나타냈을 때 야 제대로 되냐? 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변이란 것은 우리가 거기 실질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하고 난 다음에 막 흔들리고 난 다음에 영구 변이가 얼마 생겼습니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요 웨이블릿을 더해주는 것들을 한 번 접근해서 속도를 만들고요. 또 한 번 접근해서 변이를 만들고 요것도 한 번 접근해서 속도를 만들고 한 번 접근해서 변이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해서 보니까 이게 발산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변이 이놈들을 가속도 시간 이력 계측에 더해주게 되면은 그 원래 계측된 시간 이력을 적분해서 변이를 만들어 보면은 변이가 발산하지는 않거든요. 어디에 값에서 멈추지. 근데 이 같은 경우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영원히 이 보정 함수를 시간대역 초반대에 더해줬어요. 더해줬으면 끝 시간대에서는 이게 변이가 엄청나게 가는 거죠. 다시 뭐 베이스라인 코렉션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얘가 가진 생태적인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웨이블릿을 쓰게 되면은 이게 발산을 하지 않는다. 속도하고 변이를 더해도. 해가지고 지금 그걸 이제 이론으로 했고요. 이론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매트랩으로 잠깐 더해 본 것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특정 진동수 성분만 더할 수가 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응답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요것을 첨가함으로 인해서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성분만 피키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단 뭐를 하냐면은 그 진동수 성분에 해당되는 것을 특정 시간에 적절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래 응답에서 좀 전에 응답 스펙트럼이 최대 응답이 나타나는 지점만 플로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최대 응답이 나타나는 지점에 최대 값이 나타날 수 있게 플로팅을 해줘야 됩니다. 잘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이력에 끼워줘가지고 시간 응답에 구조물의 가속도 응답에 최대값이 발생하는 지점을 매칭시켜줘가지고 키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건데요. 지금 이건 원자력 쪽인데요. 원자력 쪽에서 지금 현재 원자력 쪽에 렉가이드 1.60이 1974년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자꾸 계측하면서 예전엔 33Hz까지가 충분했었는데 아니다 50Hz까지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0Hz까지 증가된 거고요. 요게 그다음 각 거기 댐핑별로 각 감쇄비별로 응답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응답 스펙트럼, 수직 방향 설계 응답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9에서 50Hz 동안에 이 하이 프리퀀시 영향이 있더라. 왜냐하면 하이 프리퀀시 영향이란 것은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구조물은 대부분 로 프리퀀시입니다. 굉장히 뭐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뭐 100MHz 이렇게 얘기하는 하이 프리퀀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진동수 영역상의 하이 프리퀀시인데 뭐 프리퀀시를 이제 영어로 하면은 진동수 뭐 주파수를 영어로 하면 프리퀀시 동일하니까. 근데 요것이 요 90에서 50Hz 상에서 이제 물론 이제 폴트 단층이 가까이 있을 경우는 고진동 성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에 저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줘.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기는 15Hz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전이 있으면은 뭐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면진을 쓰는 것은 지금 면진이 왜 이제 건축에 지금 현재는 완전히 소유물이 돼 버렸는데 우리가 지진 격리 장치는 토목에 하지만은 거기 워낙 많은 회사들이 있고 시장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미 근데 기기 같은 경우 원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거기 원전이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기기를 작동하는 컴퓨터라든가 제어룸에 그 기기들이 있는데 그 기기들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해야 되는데 그 기기들은 대부분 15Hz 이상의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진동수에 대해서 이제 고진동수 그걸 했고요. 지진파를 생성을 했습니다. 매그니튜드를 6.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 체크하는 겁니다. 매그니튜드는 얼마 정도인가? 지진 세트를 20개 세트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진파들에 관해서 X, Y, Z 방향이 있고 지진파들에 관해서 서로 간의 상관계수가 1이란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상관계수도 체크했고요. 0.16 미만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플로팅을 해가지고 지진을 나타내는데 그 지진을 우리가 고른 지진은 좀 전에 미국에서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지진들을 뽑아가지고 지진을 골라서 그 지진의 응답 스펙트럼 엉망진창이니까 그 엉망진창인 스펙트럼을 우리 5개 감쇄비에 다 맞춰봐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5% 댐핑에만 하나만 맞추면 돼요. 멀티 댐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 5개 댐핑에 다 맞춰야 되고요. 대신 또 130%, 90% 이상 이런 평균값이 그 이상을 맞춰야 된다는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수직 방향에서 그게 RSM 에러가 루트 스퀘어 민을 얘기하는 거죠. RMS 루트 민 스퀘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늘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변이하고 속도도 체크를 하죠. 우리는 이까지는 체크를 안 하는 거죠. 원자력에서는
이게 가속도만 그럴듯하게 생기는 게 아니다. 그것을 한번 적분하고 또 다시 적분을 해가지고 그 기준이 보통 지진처럼 생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와 변이도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요게 합니다. 요게 가속도만 봤을 때는 가속도에다가 웨이블릿을 더해줬어요. 더해줬더니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에다가 파란색은 응답 스펙트럼을 구해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설계 응답 스펙트럼하고 한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 웨이블릿을 몇 개를 좀 더하고 빼고를 좀 해보면은 거의 비슷해 보이죠? 빨간색이 됐습니다. 빨간색을 봤던 것이 조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그렇게 매칭되는 경우입니다. 예, 겉에서 봤을 때는 형제처럼 보이잖아, 두 개. 예,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형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계측 지진이고요. 20초 이상. 근데 이것을 속도와 가속도로 다시 적분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차이가 덜 나야 됩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들은 차이가 조금 덜 나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뭐 소프트웨어로 나오지도 않고 대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RSP 매치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강진 구간 요거는 지금 뭐 ARIAS 인텐시티도 체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여기서 지속 시간을 체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뭐 조금 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지금 사실은 비교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 이제 학생을 통해서 비교한 자료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자료가 있네요. 제가 조금 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자료를 또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